네, 세 번째 생리장애 및 병해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장애 및 병해충인데 생리장애라고 하는 거는 병이나 벌레에 의한 피해가 아니고 물리적인 피해가 아닌데 나무 내부의 생리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장애를 우리가 생리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리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한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해결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장 많이 나오는 생리장애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화전 화수탈락인데요. 이 개화전 화수탈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봉을 재배하면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샤인머스켓으로 넘어오면서 초기에는 많이 나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샤인머스켓의 개화전 화수탈락이라고 하는 게 꽃이 피기 전에 우리가 원래 그 화수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수정이 되지 않았을 때 씨가 생기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꽃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캠베럴리에서. 근데 이 녀석은 뭐냐면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꽃 피기 전에, 꽃이 피고 나서도 아니고. 그게 왜 그런가를 이렇게 추적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밭에서 뭐예요? 예, 너무 질소질 비료가 셌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CN율이라고 하는 탄소와 질소 비율에 있어서 CN율이 적당할 때 개화가 잘 되고 뭐 수정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농가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주는 데다가 관수도 충분히 하고 이런 또 온도가 또 요 근래 들어서 5월 달에 막 30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이 많이 지속이 되다 보면 이런 질소질을 비롯한 비료 흡수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급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CN율이 급격하게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 입장에서는 CN율이 적당해야 이 개화를 할 수가 있는데 영양 생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서 꽃이 펴줘야 되는데 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CN율이 도저히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꽃이라는 게 어차피 피지도 못할 거니까 필요가 없다 해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격한 CN율 붕괴에 의해서 꽃 피기 전에 화수가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한번 나오게 나면 바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죠. 고온이라든지 아니면 과비라든지 뭐 관수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나오는 거라서 급격하게 이거를 방지하거나 뭐 약을 하나 툭 치면 그냥 이게 뭐 탁 멈춘다든지 이런 농가들이 바라는 어떤 극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5월달 들어서는 절대로 비료를 주지 않는다든지 개화 전에는 그다음에 관수량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CN율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효과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뭐 생장줄때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서 중요한 건 CN율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박피 정도 해주는 게 조금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약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정도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화 전에 꽃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고 그 꽃 피기 전에 그러니까 개화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셔서 방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온으로 인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축과 증상인데 축과 증상이라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수분 부족에 의한 생리장애입니다. 수분 부족에 의한 생리장애. 근데 이 생리장애인데 너무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 그러니까 7월 달 들어서 이제 착색기 이전에 착색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이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축과 증상은 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발생이 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6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고온이 지속되면 이 증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잎 뒷면에 공기구멍을 통해서 이제 수분을 뽑아내죠. 이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나무의 이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물을 뽑아내는데 어느 순간 물이 부족한 거예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이 계속 물을 증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물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포도 송이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립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 쓰는 거죠. 쓰는데 되게 정중하고 부드럽게 물 좀 빌려달라 이게 아니고 그냥 갖다 뺏어버립니다. 뺐을 때도 막 확 잡아 당겨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급격하게 뺏기면서 물 속에 있는 관다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관다발이 붕괴되면서 이게 움푹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움푹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축가 증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물이 부족해서 나온 증상이니까 물을 많이 주면 해결이 되겠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물을 줬어요. 물을 줬습니다. 물을 안 줘서 나온 농가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물을 줬어요. 그럼 물을 줬는데 왜 축가 증상이 나올까요? 결론은 뭐냐? 뿌리가 적은 거죠.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정도의 뿌리량이, 절대량이 부족한 거죠. 여기서 10을 원하는데 뿌리에서는 아무리 많이 올려도 5밖에 못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물어봅니다. 왜 그럼 뿌리가 모자랄까? 뿌리는 위아래 균형이 맞게 원래 크게 되어 있는데 왜 뿌리가 모자라지? 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까 이제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배수가 불량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이 배수가 안 된 땅에서는 뿌리가 뻗지를 못합니다. 그죠? 뿌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 뿌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작토층이 깊어야 된다 그랬죠. 땅이 부드럽고 뿌리가 뻗을 수 있는 땅이 깊어야 되는데 땅이 딱딱하고 이러면 새 뿌리가 뻗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그러면 이제 새 뿌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땅이 딱딱하거나 배수가 불량한 땅에서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증산량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축가 증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밭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수가 잘 되게 하든지 아니면 땅을 부드럽게 해주든지 하지 않으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왜 적은가 봤더니 전년도에 너무 아까 그림에 보셨지만 포도를 너무 많이 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리량이 적어지잖아요. 뿌리량이 적어지면 당연히 수분 흡수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축가 증상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착과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착과량을 줄여야 뿌리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착과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대부분이 비료를 많이 줍니다. 그렇죠? 과비를 많이 하는데 과비라는 게 뭐예요? 포도 송이를 크게 하고 많이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분명하게 비료를 많이 주면 수량이 늘어나죠. 근데 수량만 늘어납니까? 아니죠. 포도 나무도 커집니다. 포도 나무만 커지는 게 아니라 포도 잎도 커져요. 잎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잎 뒷면에 공기구멍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산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물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료를 이 잎의 크기를 줄이려면 결국에는 비료를 적게 줘야 돼요. 근데 비료는 왜 많이 줬습니까?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수확량도 줄여져야 된다. 비료를 줄이면 수확량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축과 이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나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재배해왔던 거가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하나만 걸려도 이 축가 증상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못 고쳐요. 어떤 분은 그런 질문 하세요. 아니 우리 옆에 밭은 축가 증상이 안 나오고 왜 우리 밭에만 나와? 바로 그 뚝 하나 사이를 두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옆에 밭도 멀쩡한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더웠으면 축가 증상이 나왔을 텐데 그 온도에서 진짜 딱 걸리는 바람에 살아남은 거고 선생님 밭, 그 농가 밭은 거기서 축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옆에 밭도 사실은 조금만 내년에 더 덥다면 축가 증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가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원인도 이미 밝혀져 있고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오는지도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방지해가지고 내 밭에서 축가 증상이 전혀 나오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고급 재배 기술이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고온에서 나오는 증상 두 번째가 이제 일소 증상입니다. 일소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햇빛에 타는 거죠. 데여서 타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잎이 타는 게 있고 열매가 타는 게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잎이 타는 거를 엽소,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일이 타는 거 일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직사광선에 의해서 이제 잎이 타거나 이제 과일이 타는데요. 돼 있는데 어쨌든 고온내에서 나옵니다. 근데 고온내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 과일의 뭐 과피 두께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근데 어떤 분은 그러니 우리 밭은 뭐 직사광선이 되지 않는데 왜냐면 그늘이 져서도 나와요라고 하는데 드물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가림 폭이 넓어지면서 그 안이 되게 더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가 데펴지죠. 그러다가 공기가 정체되는 곳에 포도 송이 위치에 공기가 갑자기 더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온에서도 일소 증상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일소 증상이라는 게 이상호흡에 의한 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독성 물질이 발생이 돼가지고 세포가 괴사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일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일소를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뭐냐면 햇빛을 우리가 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햇빛을 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잎이라든지 과실을 튼튼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병해충에도 특히 병 쪽에 가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무가 약해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게 뭐냐면 질소예요. 그러니까 질소를 많이 주면 무조건 이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자라는 얘기는 질소질 비율을 좀 적게 주고 착과량을 조금 줄이면 이런 일소 증상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농약상이나 이런 데가 뭐 약 하나 치면 괜찮아져요. 뭐 주면은 비료 주면 괜찮아져요.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나. 왜냐면 실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믿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료를 줄인다든지 착과량을 줄인다든지 해서 나무를 튼튼하게 그리고 배수를 잘 되게 해서 뿌리량을 늘린다든지 땅을 부드럽게 해서 뿌리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일소라든지 축과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면 이게 지금 개화되기 전이에요. 개화되기 전에 유과도 이렇게 일소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잎도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죠. 색깔이 약간 다르긴 한데 둘 다 일소 증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온기 고사 증상인데요. 이거는 장마 끝나고 나서 아니면 큰 물이 지나가고 나서 뭐 장마,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뿌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라는 게 물이 좀 잠긴다고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근데 물이 빠질만 하면 또 비가 오고 또 빠질만 하면 비가 오고 그러면 결국 뿌리는 계속 물에 잠겨 있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간을 지나면 뿌리가 이제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는 거죠. 뿌리가 죽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제 뿌리가 이제 거의 죽어갔는데 죽거나 죽어가는 경우인데 장마가 끝났어요. 그러면 햇빛이 쨍하고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데 온도가 높아지고 햇빛이 쪼이죠. 그러면 증산을 하게 됩니다. 잎 뒷면에 공기구멍을 통해서 막 수분을 빼내야 돼요. 근데 봤더니 장마 끝나고 나면 언제입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예요. 8월 중순까지도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도는 이미 이렇게 색깔이 아까 얘기했죠. 7월 20일이 지나면 착색기가 되면 이제 축과 증상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잎에서 증산하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어디다 갖다 쓰려고 그러냐면 포도에 있는 걸 갖다 쓰고 싶어 해요. 근데 포도에 걸 끌어당기려고 보니까 포도가 이미 당이 높아져 가지고 포도 안에 있는 물에 그러니까 그 과즙의 당도가 높아지면서 물을 안 뺏깁니다. 농도가 높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물이 부족하니까 2, 3일 내에 갑자기 오늘 약간 마르는 것 같은데 내일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급격하게 잎이 말라버리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땅 밑에 있는 뿌리들이 뭐예요?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뿌리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든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 잎에서 잎이 계속 있으면 나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잎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온기 고사 증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다고 하더라도 안 죽은 경우가 있고요. 이래서 죽은 경우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안 죽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살아나기는 하는데 세력은 많이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잎이 이 시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무의 세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냐 하면, 자 보세요. 토양 내에 산소 농도가 20%, 10%, 보통 20%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그네슘,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의 흡수도 잘 되고 나트륨, 칼슘 다 잘 되는데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에 물이 채이는 거죠. 물이 채이면 공기가 없어지니까 산소 농도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0%가 돼도 보세요. 질소는 0%가 돼도 흡수가 됩니다. 되는 것처럼 돼요. 근데 뿌리가 탁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얘는 더 이상 흡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산소가 거의 0%는 얘기는 물에 채여 있어도 질소 흡수가 되니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뿌리가 죽어버리면 0%에서 그냥 흡수가 안 돼버리죠. 아예 질소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가 갑자기 잎이 마르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2, 3일 내에 갑자기 이렇게 나무가 죽는 것처럼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방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배수가 잘 된다고 해도 비가 너무 많이 온다면 저런 증상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 저런 증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세 번째 이제 강우, 비에 의해서 나오는 피해인데요. 대표적인 게 열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과, 샤인머스켓 열과가 나오죠. 근데 이제 열과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 과실 내에 압력이 세져가지고 과피가 찢어지는 건데 이거는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심지어 50년 전부터 연구가 된 거지만 지금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실험한 거를 보면요. 여기 이런 이제 그 열과가 나면서 이제 균이 이제 침입을 해서 이제 하얗게 곰팡이도 피고 이랬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만약에 열과를 쥐고 싶다 그러면 봉지를 조금 일찍 씌우는 게 좋습니다. 봉지 씌우는 시기가 빠를수록 열과율이 떨어져요. 실제 일본 애들이 실험한 거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과피, 그러니까 포도 송이를 보면 이게 겉이 맨질맨질하니까 이게 수분이 흡수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맨질맨질한데도 구멍이 있어요. 공기구멍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들이치면 그쪽으로도 수분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팽압이 높아져서 열과가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빨리 알속기를 하고 빨리 봉지를 씌우면 알속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열과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봉지를 씌우지 않았을 때 14.5%까지 되던 게 6월 25일 날 봉지 씌웠을 때는 1%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열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과가 전혀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과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립, 그러니까 알속기를 빨리 할수록 또 열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속기 시기가 빠를수록 열과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알속기를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봉지를 빨리 씌울수록 열과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에 너무 급격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확할 시기가 되면 수확 전 한 보름 전에 어떻게 해요? 골에다가 비닐을 깔죠. 비닐을 깔면 그 비닐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아서 빗물이 이게 어떤 수분의 급격한 흡수를 막아가지고 팽압 증가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열과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한다면 열과를 줄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이제 알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이제 GA 더크리에다가 질소질비료를 많이 준 나무 그런 송이일 경우에는 과피가 얇아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열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는 고온이었다면 지금 저온인데요. 저온에 의해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동해인데 그거는 추위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서 큰 그건 없고 오히려 2월 내지 3월 아니면 4월 달에 이제 갑자기 저온으로 내려갈 때 눈이 크게 피해 입는 게 아니라 살짝 데미지를,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을 때 나오는 증상인데요. 보시면 멀쩡하게 잘 자라던 가지가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끝을, 기부 쪽을 떼보면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녹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갈색으로 변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냉해에서 세포가 이쪽 도관이
이게 갈변이니까 썩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조직이 썩으면서 이 수분이라든지 양분이 골고루 올라가질 않으니까 이게 약간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잘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조를 알 수가 있는 게요. 요 눈에서 나왔는데 요 눈 기부 쪽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미치냐면 왜 이게 그러니까 물방울이 여기 맺히냐면 이쪽으로 통해서 일로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에 아까 했던 물관세포, 도관이라는 게 물관이잖아요. 물하고 비료가 올라가는 관이 썩으면서 막히니까 물이 일로 못 올라가고 여기로 삐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물이 비치면은 이쪽으로 가는 관이 막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에는 죽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잘 자랍니다. 잘 자라다가 4월 말, 5월 중순 정도 돼서 갑자기 시들어서 픽픽 꺾여버리죠. 그러면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눈이 냉해를 입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과육 무름 증상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가 물러가지고 이렇게 썩어가는데 공동과, 그러니까 잘랐을 때 안이 비는 거와 더불어서 과비로 인해서 그 가지가 우짤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양분이라든지 물의 이동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너무 이제 우짤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양분이나 물이 이쪽으로 충분히 원활하게 과립 그 경액기 이후에, 그러니까 착색기 이후에 원활하게 이동이 되지 않아서 이쪽으로 되는, 그러니까 썩어가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너무 여기 있는 것처럼 우짤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썩어들어 잘라보면 전부. 그래서 이거 병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진흥청에 저희가 그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 병 담당하시는 분들 여기서 병은 나오지 않고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과비에 의한 무름 증상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생리장애, 작년에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생리장애고요. 네, 다음은 병충해 탄저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병이 이제 탄저병인데요. 이 탄저병은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거봉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샤인머스켓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속기가 끝나고 나면 탄저라든지 살충제 이런 것들을 치고 봉지를 씌워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저병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봉지를 씌우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샤인머스켓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봉을 하는 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봉 농가 중에서는 한 송이도 수확을 못할 정도로 600평에 그 정도로 이제 탄저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거봉 농가들도 봉지를 씌우기 시작한 농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이제 탄저 때문에 재배가 안 된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가장 탄저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병원균에 감염이 돼서 이제 포도가 이제 말라서 이제 붙어 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인데 병의 근원을 그 밭에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잎에 걸리는 노균이라든지 갈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엽이 되면 그 다음에까지 그 밭에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탄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저도 걸려서 포도알이 이렇게 미라가처럼 말라서 붙어 있으면 그냥 바닥에 따 내루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잎이나 그 과립에는 그 다음에 그 밭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포자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병의 원인을 그 밭에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끌어 모아서 땅에 묻던지 어디다 갖다 묻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밭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 절대 밀도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이든 벌레든 우리가 밀도 싸움이라 그래서 밀도를 줄여놓고 그 다음에 방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약을 많이 쳐도 이게 병이 줄지를 않습니다. 벌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탄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걸 병의 원인을 다 없애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 방제로 대부분의 병들이 마찬가지지만 석회 유황합제, 우리가 먹는 황약 같은 것들을 이제 직접 꼰 거, 사서 쓰는 것도 좋지만 직접 꼰 데서 받아다가
비닐이나 뭐 철사에 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탄저 때문에 농사가 안 되니까 뭐 철사 녹쓰는 거 이거는 사실 그게 비하면 부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약장따로 해가지고 바닥까지 꼼꼼하게 쳐주셔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그 방제가 되고 그것이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반복이 될 때 병의 밀도를 줄여가지고 결국에 내 밭에서 탄저가 발생이 안 되거나 아주 적게 발생이 되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방제를 해주시지 않고는 안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봉지 씌우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샤인에서 작년에 많이 나왔던 게 그을음 전문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전용 약제는 없습니다. 전용 약제가 없기 때문에 다습하거나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피에 이렇게 점이 많이 찍히듯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전용 약제가 없기 때문에 탄저병 방제할 때 같이 이것도 방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탄저나 이런 병들을 적기에 잘 방제해 주시면 이것도 발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지마름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제 나무 고사 증상인데요. 드물게는 나오는데 영천에서는 한 2, 3년 전에 제법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무를 이제 진흥청에 보내서 검증을 해 보니까 이제 꼭지마름병 병원, 그러니까 포도 송이에 이제 포도 송이를 마르게 하는 꼭지마름병이 원인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 주관으로 들어가거나 주지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이제 침입을 해서 감염을 시켜서 마르게 하는 증상인데, 이 꼭지마름병이나 병에 의한 것도 아직 포도에는 등록되어 있는 병이 이제 약제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사과에 견문이 썩은 병 견문이 썩은 병을 감염시키는 균하고 이 꼭지마름병 균하고 같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과에 견문이 썩은 병에 등록되어 있는 약 중에 포도에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이 다른 병으로 그거를 치시면 이거는 방제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방제하는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 나쁘게 이게 가지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누무늬병인데 의외로 새누무늬병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게 그전에 거봉이나 이런 데서는 드문드문 나오긴 했는데 자주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5월 말에서 6월 초 특히 이제 그 1차 처리하고 나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감염이 되면은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포도 아래 이제 하면 꼭 새 눈처럼 까맣게 이제 된다. 새누무늬병이고 이런 가지나 잎에도 이렇게 여기 새 눈처럼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개화 전에, 그러니까 그 꽃 피기 전에 우리가 방제를 하잖아요. 그때도 새누무늬병 약도 한번 넣어 주셔가지고 방제를 하시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고 많이 발생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방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녹균병입니다. 녹균병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잎 뒷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곰팡이가 나오고 잎 앞면에는 까맣게 되는데, 이 녹균병 같은 경우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는 보루도액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 보루도액이 나오게 된 이유도 그 녹균병 때문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르도액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녹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제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제예요. 그래서 잎 뒷면, 앞잎 뒷면을 이제 보르도액으로 코팅을 해주면 이 녹균병균이 앉아가지고 이제 발화를 못 해가지고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MBA나 거봉에서는 이게 착색기 이전에는 쳤는데 착색기 이후에는 이제 보르도액이 이제 뿌여니까 이걸 못 쳤는데, 지금은 샤인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봉지를 씌우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말에 알속이 끝나고 봉지를 씌운 다음부터 계속 보르도액을 치면은 이 녹균병 같은 거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녹균병에 의한 피해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샤인머스켓에 의해서는. 그래서 거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저 때문에 작년에 봉지를 씌운 농가들이 많이 늘었다 그랬는데, 올해도 봉지를 씌운다 그러면 차라리 보르도액을 미리 선제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6,6씩 같으면 뭐 보름, 4,4씩 같으면 뭐 열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방제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미리 예방적으로 살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방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치료제 같은 것도 같이 섞어서 넣어주시면 크게, 그러니까 같이 쳐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간에 치료제를 넣고 뭐 보르도액을 또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바이러스죠. 아까 제가 바이러스를 말씀을 맨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이제 놨는데 병 중에서는 바이러스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잎이 말리는 거, 그다음 순이 멎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지금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달라요. 이것도 바이러스처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초제입니다. 디캄바 데미지라 해서 제초제에서 피해를 입어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헷갈려서 했던 게 이게 제초제에 의한 피해인지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인지 잘 몰랐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제초제를 별로 치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제초제를 요새는 많이 안 치기 때문에 그때서 이제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색이 이렇게 변하는 거, 반점이 들어가는 거, 탈색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 동해를 입어도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으면 왼쪽에 요게 정상이고 요게 바이러스 피해를 입으면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일어납니다. 꼭 근두암정병처럼 주간이나 주지가 이런 식으로 오둘두둘하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데 심하게 막 부풀어 오르면 근두암정병이고 이렇게 조금 부풀어 오르는 건 대부분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 여기 맨 오른쪽 사진도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면 딱 하나만 이게 피해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게 1년 내에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시기에 활동을 해가지고 그 시기에 나온 잎들이나 줄기 이런 것들은 피해를 입고 그 뒤에 또 나오는 건 또 멀쩡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피해인지 아니면 그 참먼지 응애 피해인지 그런 것도 아니면 뭐 좀 저희도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특정 시기만 나오고 그 다음 잎이 또 멀쩡하게 나온다면 거의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고 바이러스는 어쨌든 나무가 심겨져 있는 한은 계속 그 잠복을 하고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세력을 강하게, 그러니까 웃자라게가 아니고 강하게 키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좀 튼튼하게 하다 보면 이 수령이 늘어나고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늘어나면 바이러스를 억제를 하죠. 나무가 발생이 이제 발현이 덜 되도록 그 특정 시기에라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이러스 피해가 없거나 적은 것처럼 치료가 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또 세력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약해지면 바이러스 증상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거에 유념해서 재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 피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 끝이 보면 이상하게 요까지는 멀쩡한데 여기 위에 나온 애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같은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같은 시기에 나오는 바이러스라고 봐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병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해충입니다. 해충 중에서 사실 1년생 농가들이 가장 주의해,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포도 호랑 하늘소입니다. 이거는 멀쩡하게 다 컸는데 이듬해 5월쯤 돼서 막 새 가지 나오고 막 잘 크다가 갑자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멀쩡하고 여기는 시들었어요. 여기 빨간 데를 탁 쳐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벌레가 먹었죠. 벌레가 먹어서 뺑 둘려서 먹으면서 이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양분이 이쪽으로 못 가니까 여기 말라버린 거죠. 이러면 내가 한 3, 4m 잘 키웠는데 여기 중간에 끊기면 새로 키워야 돼요. 1년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주는 게 이 포도 호랑 하늘소인데요. 꼭 생긴 게 성충이 꼭 그 호랑 하늘소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이게 알을 놓냐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 이 밭에 다니면서 이제 새로 나온 가지에 알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년생 가지에만 알을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 3년생 되는 데는 알을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포도를 심으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8월 중순부터는 만약에 산미치라 그러면 포도 호랑 하늘소 약을 한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한 3회 정도까지도 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그냥 밭이다 이러면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포도 화랑하면서 약을 쳐 주셔야지 방제가 되는 거지. 그냥 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녀석이 알을 놓고 봄 되면 이게 알을 까죠. 까가지고 이렇게 가위를 해버리면 나무를 1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총채벌레 하겠습니다. 총채벌레는 크게 개화기 때 피해를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과립이 다 비대되고 난 뒤, 그러니까 경액기 때부터 이상 가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육아기 때 피해를 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까맣게 점이 찍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알이 더 굵은 다음에 그러니까 방치를 하면, 이때 만약에 약재를 써서 잡지 않으면 이렇게 녹이 낀 것처럼, 그러니까 총채벌레 피해를 입으면 과실 표면이 녹이 낀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칠거칠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혼동하는 게 이제 노린재 피해하고 총채벌레 피해인데,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총채벌레는 이렇게 녹이 낀 것처럼, 동록이 낀 것처럼 돼버리는 거하고, 노린재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거북이 등껍질처럼 과실 표면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 총채벌레는 언제부터 가해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개화하고 착과가 되고 나서부터 가해를 하기 때문에 개화 전에 한번 총채벌레 약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총채벌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거는 선제적으로 개화 전에 한번 약을 쳐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총채벌레 약을 쳐가지고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방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착색기 이후 때 피해 과실인데, 색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록이 낀 것처럼 돼버리죠. 총채벌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날 수가 있고요. 방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노린재입니다. 이 보기에는 이렇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톱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입니다. 성충이 돼도. 이게 노린재인데요. 주로 피해를 주는 거는 이 발화기 때 피해를 많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4월 중순이 되면 눈이 이제 발화가 될 때 이 노린재도 알에서 같이 깨어나요. 눈에서. 그 같이 깨어나면서 유충이 이게 눈에서 막 뭉쳐 있을 때 그때 막 가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크면서도 이런 식으로 화수라든지 아니면 잎에 이렇게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뭉쳐 있을 때 가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펴지면 이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피해가 내 밭에 작년에 있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화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발화되고 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뒤에 노린재 약을 살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에 피해 입었다 그러면 올해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시지 마시고, 너무 만약에 발화되고 나서 뭐 일주일 열흘 이러면 늦어서 안 되고요. 발화되고 나면 5일 이내에 약을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린재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채벌레는 동록이 낀 것처럼 이제 피해를 준다고 했는데, 노린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게 만듭니다. 심하면은 막 그 씨가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막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도 육아기 때도 가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 밭에 요 노린재 피해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개화 전에 똑같이 총채벌레 약과 더불어서 한번 방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아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과립이 다 크고 나서는 총채벌레는 한 번 더 가해를 하는데,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요때 방제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크게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포도에 나오는 병해충까지 다 마쳤고요.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